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암관리기획과 허성재입니다. 2022년도 온라인 암관리 사업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아쉬움도 크지만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며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온라인 암관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크게 3가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혜영 교수님의 지속가능한 나이듦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나이듦, 어떻게 나이 들 것이라는 제목으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건강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겨울에 같은 제목의 책을 하나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저는 백그라운드가 의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과학자로 생물학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영과 투자를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좀 섞어서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서의 노년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회의 고령화를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 책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에 대한 저의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이 강의를 2파트로 나누면, 첫 번째 파트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또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선형성, 그리고 복잡계로서의 이제 우리 몸, 그리고 이 복잡계 속에서의 여러 기여 요인들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건강과 관련된 강좌나 또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채소를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단일 한 가지 그 어떤 행동을 원 사이즈 피트 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이즈가 다 맞는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본능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인지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서 실제 현실을 조금 더 슬기롭게 저희가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중요성과 역동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던 표인데, 그림인데, 이것이 이제 국민 이전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을 크게 이제 3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초반부는 이전 소득, 그러니까 부모님 돈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자를 유지하다가 중간, 그러니까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흑자를 내다가 다시 노년기가 되면 적자로 이전 소득을 이용해서 이제 도움을 이제 받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삶에는 도움을 받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돈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사실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생물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또 좀 변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사람에서 생물학적인 것을 보아보면, 크게는 도움을 받는 시기,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 저수지라는 게 뭐 적자일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인데, 소아과 선생님들이 보시는 이 성장과 발달의 영역, 즉 소아기, 청소년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노인의학이 관심을 가지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양과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적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노년기가 존재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도움을 주는 시기 그리고 에너지 고수지의 시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도움을 주는 소위 에너지 고수지의 시기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점차 이 노년기로 이제 이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과 궤적은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배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성장과 발달 그리고 노화의 궤적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내재 역량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WHO에서 현재는 건강을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지수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기능이 쭉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어떤 한 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그런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내재 역량, 인트린직 캐패시티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고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부터 이런 궤적은 사실은 마치 어떤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것처럼 그 각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어떤 양육을 받았느냐, 어떤 동네에 살았냐 이런 것들이 모두 내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 영향을 주는 후생 유전학적 지형,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후생 유전학적 지형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기능의 최대치도 달라지게 되겠고, 그다음에 노화가 됐을 때의 이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과정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 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화라는 개념은 속도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노화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결국에는 노화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개념, 속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속도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노화의 시계는 그때그때 사람마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속도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격차는 대략 성장과 발달이 끝나는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노화는 구조와 기능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이제 미분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복리 효과를 이제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각도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복리 효과, 복리 효과라는 게 결국엔 지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중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상당히 선형적인 것에 직선에 이제 익숙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라는 타임 프레임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상이 유지가 될 거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 미래에 필요한 어떤 예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것은 뭐 자산 관리나 금융 또는 절약 그리고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근데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쌍곡선, 그러니까 이차함수 또는 이제 지수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의 해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선형적으로 어떤 톡시티가 이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지수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어떤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이 듦에 대한 대비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한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 그림이 삽입된 그림이 이제 홀마크스 오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노화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분자생물학적인 기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이런 기전들인데 이런 기전들이
결국에는 발현이 되면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략 30살부터는 조금씩 복리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또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욜로라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과로를 해서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를 하겠다, 파이어라고 하죠. 이런 행동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60대가 돼서 만성 질환이 생겨서 실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행동이나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쇠를 예방하겠다는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제 건강 검진이나 건강 염려 또는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일그러진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노쇠가 발생하는 70대 이후가 되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만성질환 자체에 대한 관리 효과보다는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겠는데 오히려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노쇠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또 이제 뒤를 돌아가서 그때에 맞지 않는 이제 만성질환에 대한 분절화된 돌봄이나 또는 약에 대한 그런 집착, 다약제 사용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사실 사람의 이 노화의 어떤 궤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좀 더 예측을 해서 행동을 하면 되는데 항상 조금 더 현 시점에서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대, 40대의 특히 남성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비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신체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에너지 섭취를 줄여서 불필요한 고수질을 중립으로 만들어서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는 젊은 시기에 사실은 운동을 안 하고 또 하기가 어렵고 다른 돈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하고도 돈과 관련된 것에서도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노후도 경제적인 노후 준비도 표에서 우하단에 있는 표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일찌감치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낮은 기대 수익률을 바탕으로 도 이제 조금씩만 월 투자 금액을 넣어도 은퇴 시점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 너무 늦게 이제 와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너무 큰 돈을 이제 납입을 하더라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 길을 갈 때 조금만 궤적이 달라지면 그게 이미 많이 간 다음에는 큰 폭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건강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런 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이미 생긴 다음에 만성 질환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미 노쇠 근감소증이 많이 심해진 다음에 이제 그제야 들어서 이제 신체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들 다 비슷한 건데, 뭐 물론 근감소증이 이제 진행이 된 다음에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신체 기능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찍 하는 게 이제 좋다는 좀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결국에는 신체 기능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지고 있는 근육의 상태만큼 중요한 것들이 없는데 그제 와서 이제 후회를 해도
늦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찌감치 미래를 생각해 보자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른 사실 에너지 수지라는 개념을 저희가 뭐 의학에서 이렇게 널리 지금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근감소증이라는 하나의 이제 질병을 놓고 제가 개념적으로 그려본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는 에너지 수지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다소 좀 예를 들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그리고 배가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네, 그리고 대략 30세에서 60세 정도, 60대 중반 또는 만성 질환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잉 영양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기초대사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활동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성장이라는 게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과잉 영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취약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만성 질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노쇠가 좀씩 생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 섭취하기도 어렵게 되고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고 또 신체 활동량은 근력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일들은 줄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은 근육이 빠지고 점점 더 노쇠에 빠지기 좋은 단백질 영양이 부족하기 좋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크게 세 개의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페이즈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청년 또는 이제 중년기에 이제 영양의 과잉 또는 과소 운동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가속 노화 인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쥐를 이제 빠르게 노화를 시키는 이제 방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당과 이제 고지방 식이를 제공을 하고 운동을 안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따뜻한 환경에서 이제 들어 누워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성염증이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 질환들이 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는 노쇠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노화의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이 곡선에서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60세라고 제가 표시했는 이 근감소와 쇠약이 오는 이 시점이 점점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젊었을 때의 이제 과잉이 심하면 노년기가 됐을 때의 이제 결핍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젊어서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소득과 이런 것들을 다 탕진을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빈곤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시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과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더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 노화 표현형 발생, 그러니까 노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질병에 의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분자생물학적인 이제 노화의 시계가 점점 진행된 결과인데 이제 그것의 차이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질병을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큰 이제 폭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행된 어떤 악성 종양을 가지고 있어서 말기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어떤 부분은 생활 습관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예방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대략 이런 마지막에 기능의 저하의 속도가 대략 1년 정도 안에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신부전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한 대략 3에서 5년 정도 그다음에 치매나 순수하게 노쇠에 의해서 이게 진행하는 경우는 한 10년 정도에 의해서 기능 저하가 진행이 되고 기능적 돌봄이 필요한 노년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개념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개념이 중요하게 되겠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화의 시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노화의 결과인 생물학적 나이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자동차로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사람 안에 우리가 부속을 정의하고 그 부속 중에 고장난 것들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쇠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노화 정도를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뇌재 역량을 가지고 노화의 궤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람의 신체 기능 파라미터, 예를 들어서 보행 속도나 악력이나 또는 근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그 어떤 해당 개인의 노화 정도,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노화 정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능적인 파라미터를 대략 30개 이상 모아서 마치 주식을 선별해서 ETF를 만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노화의 점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쇠 지수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뭐 근력이나 인지 기능, 콩팥 기능, 심장 기능, 내당 등 청력 이런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최대한 이제 균등으로 섞어서 어떤 점수를 만들게 되면 그걸로 어떤 개인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게 정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람의 이 기능 정도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한 이 노쇠 지수는 사실은 우리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적으로 그동안 환경과 여러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서 발생해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화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NGS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측정한 노화 정도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측정한 것과 거시적으로 그 사람의 기능을 의사 입장에서 살펴보고 측정한 것, 이 두 개는 거의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혈액을 뽑아서 그 혈액 속의 단백질을 가지고 노화 정도를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결국에 사람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한 노쇠 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펀디멘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화가 진행이 돼서 얼만큼 결국에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이 남았나, 또는 이건 잔존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노쇠 정도, 그리고 고장난 정도가 되겠고, 이것은 생물학적 나이라고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것은 상당 부분은 이제 기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 정도는 그 전까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느냐, 그래서 어떤 식의 노화 시계를 경험을 하였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숫자 나이와는 물론 상관은 있긴 하지만 숫자 나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 사람의 한 시점에서의 보행 속도, 평소에 걷는 속도를 보면 대략 65세 이상에서의 인구에서는 그분의 기대 여명을 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배가 많으신 분들, 이제 여기는 암센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항암 화학요법을 이제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견딜 수 있을까? 독성을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럴 때 사실 숫자 나이를 보지를 않고 실제로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노쇠 정도를, 사실 지금 여기 1에서 9점까지 나와 있는 이 노쇠 정도가 그 프레일티 인덱스, 노쇠 지수에 맞춰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노화를 경험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임상 허약 척도가 5점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조심해서 항암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요약을 또 한 번 더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를 이제 구입을 할 때 이 중고차가 뭐 연식 대비 얼마나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 회사의 내재 가치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계상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로 부도 가능성을 정량화해야 될 텐데 사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임상적으로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노화 정도 그리고 미래 건강 예후, 그러니까 헬스 아웃컴이죠. 사망하실지 낙상하실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 개념이 노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쇠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적절한 건강 전략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시기와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시기, 그다음에 노쇠가 발생한 뒤의 시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또 삶을 이제 거시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대략 30대, 40대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뭐 금연, 절주, 그다음에 충분한 운동, 절제된 식사나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영적 건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노화의 시기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만성 질환이 덜 생기고 뭐 암도 덜 생기고 결국엔 질병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은 만성 질환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60대 정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만성 질환을 파라미터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2차 예방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겠고 이렇게 2차 예방을 잘 하면은 그리고 적절한 이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또 적절한 단백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75세 이후에 노쇠가 예방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간병이 필요하지 않고 노쇠하지 않게 독립적으로 삶의 질을 좋게 낙상을 경험하지 않고 골절을 경험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차, 2차 예방, 또 3차 예방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많은 건강 정보들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명 연장적 접근입니다. 사실은 절식, 그러니까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 덜 먹는 것이죠. 많은 책들이 이제 존재하고 또 그 많은 광고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에는 노화 시기를 젊었을 때부터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써 있는 기전들을 통해서 노화 시기를 느리게 만들고 대략 그 생애 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는데 수명을 한 25%, 3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어서 이제 많이들 이제 권고를 하고 또는 절식과 연관된 여러 기전을 통한 뭐 약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 제가 빨간색 이 박스로 표시한 것처럼 이 수명 연장적 접근은 정확히 에너지 고수지, 그러니까 과잉에 시달리기에 딱 좋은 30세에서 60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걸맞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피를 뽑아서 단백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과잉 영양 때문에 대사 질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 또래 30대, 40대에는 절식을 조금이라도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과잉 영양을 피하는 것이 이제 좋겠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개념인데, 가장 쉽게 어떻게 보면 과잉 영양의 해악을 이제 피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이제 피하는 것인데, 단순당하고 정제 곡물, 결론적으로는 뭐 설탕, 그다음에 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를 섭취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씩 더 줄이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섭취하는 윈도우를 줄이고 이것이 이제 되면은 총 섭취 열량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념만 설명을 드리기에도 또 하나의 강의가 될 텐데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 단순당이나 정제 곡물은 이제 인슐린의 분비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만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 이런 탄수화물들이 그 이후에 이제 저혈당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크레이빙, 그러니까 욕구를 많이 올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비만 사이클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이 많이 나올 때는 그 잉여의 에너지들이 이제 주로는 이제 내장 지방과 복부 지방으로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랐다 떨어지면서 더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도 늘게 되고 지방 또 이 많이 내장 지방이 늘면서 내장 지방에서는 안 좋은 또 사이토카인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게 되고 또 이제 칼로리 섭취를 늘리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순당과 정제국을 줄이게 되겠고, 이것이 되면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식탐이나 식욕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에너지 섭취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고, 에너지 섭취하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실제로 금식 시간이 늘면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좋은 기전, 그다음에 절식에 좋은 유익한 기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또 이제 식탐이나 식욕이 줄면서 총 섭취 열량도 줄게 되는데, 이런 개념을 우선은 수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제로 사이언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제 절식을 하는 이런 기전을 이제 반대편의 측면에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절식의 기전을 잘 모사하는 약이 있습니다. 메포민이라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당뇨약이고, 저도 뭐 당뇨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처방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약인데, 이 메포민을 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특히 젊었을 때부터, 쥐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때 실제로 이 절식과 연관된 유전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과학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명이 느니까 노쇠가 진행된 다음에 써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이 된 테임이라는 미국의 연구가 있는데, 인디케이션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또는 노화 연관 질환이 생겨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서 이제 절식과 비슷한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신체 기능을 더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적절치 않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 저수지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질병이 있고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은 젊은 성인에 비해서 오히려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잘 드셔야 되게 되겠고, 또 하나는 여러 만성 질환 자체가 호르몬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근육세포의 생물학적인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백질과 단백질 섭취하고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합성되는 정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절식을 하면은 더 근육이 빠지고 더 낙상에 취약해질 수 있게 되겠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이 굶으면은 수명이 늘겠습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건데, 이런 개념을 이제 오해하는 이제 과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또는 우리 삶이 다이내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 정보에서 그런 것들도 많죠. 제가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채식을 하고 섭취를 줄여라, 소식해라. 나이가 오히려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노년기에는 소식을 하고 뭐 채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반대로는 젊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프로틴, 요새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틴이 몸에 좋다, 단백질이 좋다. 사실은 이게 이제 노년기의 근감소증에서 나온 이런 증거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홍보가 너무 크게 되면서 젊은 분들, 과잉 영양에 지금 시달리는 분들이 프로틴을 과량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엠토르라고 하는 그 노화 속도를 조정하는 인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미 그 과잉 시기를 하고 있는 분이 거기다 추가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과량 섭취하면 가속 노화를 이제 즉각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파트인데, 비선형성 복잡계와 기여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이 수율이 이렇게 뭐 최근 10년간은 많이 이제 늦어졌지만, 지난 5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쭉 이렇게 잘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의 수명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뭐든지 이렇게 쭉 어떤 추세가 보이면 이걸 이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어서 보는 것이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걸 보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제 이 주식 차트인데요. 사실은 나스닥 지수죠. 미국의 기술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인데 이제 이 그림을 이 주봉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요 이제 고점에 가면은 보통은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조기 은퇴한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뭐 은행도 관두고 공기업도 관뒀다 이러고 자산 시장에 연끌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꿈과 희망의 기술을 얘기하면서 뭐 프라이스 드림 레이시오라는 뭐 그러니까 꿈의 가치가 뭐 수조 원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추세를 항상 사람들은 외삽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나스닥을 장기 차트를 본 것인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직선은 이제 2000년 닷컴 버블이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직선은 이번 어떻게 보면 에브리띵 버블이라고 하는데 이번 버블의 그 추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블의 추세를 외삽을 하면 이렇게 무한히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의 이 정점 다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큰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이런 추세가 보이면 사람들은 이걸 직선적으로 잇고 싶어하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이제 가장 많은 자산 배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원자재 개발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은 다 이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원자재가 안 좋은 그런 시장이 10년간 슈퍼 사이클이 있었는데 보통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20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정도부터는 사실은 논리가 바뀌어서 큰 트렌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2020년, 2021년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때는 지난 10년간의 그 인플레가 없는 걸 봤기 때문에 계속 인플레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돈을 계속 풀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더 이제 급격한 인플레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물론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은 제가 여기 새로운 논리라고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2020년입니다. 근데 진짜 2년이 딱 지나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 새로운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더 뭐 유가가 200불, 300불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단기적인 또 이제 조정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트렌드는 이제 가는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자재에 또 이제 막 투자를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급하게 외삽을 하는 이런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줌아웃을 해서 이제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건강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강 행동은 다 과유불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유익한 정도를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하면은 그때까지는 이익이 되지만 그 이상하면 다 해롭습니다. 뭐 사실은 물도 그렇습니다. 물을 목마를 때 한두 잔 마시면 몸에 좋은데 그 물을 10m, 20m 먹으면 사실은 이제 그 하이포나트리미아로 그러니까 저나트륨 혈증으로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게 이렇게 비선형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림 B에서처럼 유익한 부분만을 이제 쭉 이어서 무조건 이걸 더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것도 오류고 또 하나는 이제 뒷부분 해로운 부분만 봐가지고 이거를 해갖고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물을 10m를 먹으면 죽으니까 물은 100cc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오류지 않. 너무 당연한 이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건강과 관련된 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바이타민이나 항산화제나 이런 또는 노화와 관련된 어떤 상업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려진 게 활성산소의 이제 위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운동을 우리가 해서 성취할 수 있는 정도의 활성산소의 향상은 노화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60년대에 우리가 세포 실험에서 사용한 뭐 과산화수를 확 부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몸에 이롭고 많은 양의 활성산소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성산소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것이 60년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새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활성산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포 독성이 있지만 약간의 세포 독성이 세포의 자가 포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제 치우는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초래를 해서 건강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별로 않는 이제 항산화제들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에서 연구를 해보면 이제 바이타민 E 대표적인 이제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더 할 게 있고 뺄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인 특히 이제 뭐 40대, 50대 분들은 이미 영양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영양분을 영양제를 더 사셔서 드셔서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서 뭐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양소의 농도가 매우 부족해서 결핍증이 생겼다. 철분이 부족하다. 결핍 빈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서 낫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한테 결핍되어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자는 시간이 별로 없고 오히려 잠을 줄이려고 하죠. 뭐 넷플릭스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밤에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요. 그다음에 운동을 상당히 안 하죠. 30대, 40대 국민건강영양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안 한다.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명상을 안 합니다. 머리를 비우지 않고 잡념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번뇌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콜티솔이나 여러 또 연결을 시켜서 사실은 노화로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여튼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과잉 영양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젊은 성인들은 여러 가지 과잉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뺄 거를 빼야 되지. 그러니까 휴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지 영양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항노화, 그러니까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개념을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좀 도메인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데 이제 필요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돈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터널뷰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막 집,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자는 것,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버는 것, 쓰고 모으는 것,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과잉인 것들은 좀 줄여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어트리뷰터빌리티, 기인성이라는 개념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들이 아닌 별로 안 중요한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확률이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죽을 확률보다 높은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 사고는 항상 늘 대서특필되고 공포를 조장을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는 게 약을 쓸데없이 많이 쓰거나 혹은 약끼리 충돌하거나 약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회에 더 중요한 것이지만 충격적이지 않은 것 또는 당장의 돈이 문제가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사례여서 제가 이걸 두고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음이온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이온이라는 게 라돈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갑자기 건강에 좋다는 음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라돈이라는 방사능으로 이렇게 치환이 돼버려서 갑자기 공포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이런 라돈 측정기도 팔리고 그 라돈이 나온다는 침대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니틴이라는 위장약이 있습니다. 이 위장약이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또 엄청 대량을 막 폐기하고 막 엄청 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니틴에 들어있는 발암 물질의 수준은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구운 고기나 훈제 고기와 같은 일반적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공포를 사람들이 가지고 이런 기사 하나 나오면은 이런 라니틴 같은 거 처방받은 분들은 이제 병원에 다 전화를 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노화와 연관된 궤적 결정의 제일 중요한 시기인 젊었을 때에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운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라니틴 먹는 거는 무서워하는데 구운 쇠고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운 쇠고기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근내 지방에다가 발암 물질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당 콜라 사이다 열심히 먹고 가공 탄수화물 많이 먹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많이 마셔요. 거기다가 별로 근거가 없는데 실제로 해가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비용 지출을 하면서 건강의 개선을 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이온은 건강에 대해 그러니까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좋아하다가 이걸 라돈이라고 하면은 무서워하면서 물건을 버리고 또 라니틴 사태와 같은 게 나오면 또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게 행동 경제학적으로 사람은 선형적이고 또는 스태틱한 그러니까 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본적으로 그 휴리스틱이라는 그 인지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제 해리 마코비치가 사실은 포트폴리오 이론을 50년대 만든 이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알게 된 것인데 결국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투자 기간이 길면 일단 좋고 두 번째로 자산 배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러니까 적절하게 현금과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와 부동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잘 만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특히 이제 증권 방송이나 경제신문 보면은 이거죠. 테마, 개별 주식의 선택, 매매 타이밍, 소문, 미신, 부안해동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줌아웃을 해서 어떤 것이 실제로 중요한지 무엇이 더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노화를 공부하다 보면 또 하나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제일 확실한 진리 하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뭔가를 돈을 내고 또는 뭐를 더 해서 그러니까 뭐를 더 먹거나 해서 확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없거나 또는 사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과학을 해봤기 때문에 과학자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연구비를 따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최대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창과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또는 사업가들은 계속 이런 식의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이제 노화의 또는 사람의 몸의 변화는 아주 이렇게 누적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를 변하게 만들어서 조금씩 그래서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면 각도의 궤적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준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보다 현저히 높은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이클이나 또는 비슷하게 그런 투자 상품이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사기였음이 이제 밝혀진다거나 또는 이제 적절하지 않게 디자인된 그런 상품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요. 비슷하게
민간요법에도 그 수백 수천만 원씩 이제 지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되게 상당히 너무, 그러니까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이라기엔 너무 좋은 그런 효과를 선전하는데 매우 비싸다. 그래서 돈을 내면은 뭔가가 크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건강이건 돈이건 장기적으로 생애 주기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의심과 이성을 가지고 피해야 될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관련해서는 뭐 약이나 수술 없이 빠르고 쉽게 운동 없이 부작용 없이 좋다더라. 뭐 비법, 효험을 봤다 이런 것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해 없이 안정적인 고수익, 테마, 바이오, 비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근데 정작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게 결국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부를 오래 해보니 이거밖에 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는 특히 젊었을 때는 절제된 식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운동을 몸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 돈과 관련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적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하고 배분을 잘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거 너무 그야말로 교장 선생님 말씀일 정도로 다 아는 건데 실천하는데 힘이 들고 또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노쇠가 이미 진행됐다. 그러니까 70대 후반, 80대가 돼서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질병도 많다. 이럴 때는 뭐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이때도 사실은 또 하나의 줄여야 될 게 있습니다. 오히려 영양은 제가 너무 줄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줄여야 되는 것은 이제 개별 질병 중심의 치료입니다. 질병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찾아낼 수 있는 질병이 무한히 많습니다. 10개, 20개까지 나옵니다. 그 질병을 다 교과서 매뉴얼에 나오는 대로 다 약을 써서 하나하나를 정상 파라미터로 맞추게 되면 그때는 약과 질병들이 충돌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노쇠 지수가 증가되면, 노화가 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상적으로 잘 걷지 못하시는 정도 또는 일상생활, 그러니까 도구적 일상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 오시거나 쇼핑하시는데 누가 도움이 필요한 정도까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을 하나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부작용의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훨씬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어르신들은 예전에 초반에 보면은 코로나 걸리면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회복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쇠한 어르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한 어르신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먹고 깔아지고 막 선망도 생기고 탈수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이것이 이제 결국엔 사실은 노인 증후군의 개념인데 귀인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젊은 성인에서는 대개는 질병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이 생기면 이제 그 질병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이제 고장난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 고장들이 다 더해진 결과로 어떤 하나의 임상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그 결과로 결국엔 시스템 붕괴를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 의사 결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융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시스템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큰 이제 외인성 에너지를 넣어야지 어떤 시장을 살려낼 수 있게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19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 노쇠하신 분들은 보다 더 높은 레벨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치료를 경험하다가도 또 사망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그런 게 되겠는데, 그거는 기존에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별 질병에 대해서 모든 질병을 다 이제 약으로 또는 분절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약의
부작용이나 또는 약과 노화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득보다 실이 클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인의학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겠고 노년의 임상적 의사결정에서는 이제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는 노인의학은 좀 이렇게 흔하게 이제 보급되어 있는 과는 아니고 노년내과가 오픈되어 있는 병원이 적고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주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길 때마다 전문과를 이제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A라는 약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 증상에 대해서 다시 약을 추가하고 뭐 이런 사이클을 도는 이걸 처방 연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에서는 약은 또 아까 제 젊었을 때 또 도메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질병과 약은 하나의 도메인에 불과하고 사실은 사회자원이나 인지나 일상생활, 역량, 근력 같은 다양한 도메인이 존재합니다. 이런 개념을 안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질병은 치료가 됐는데 환자는 다른 도메인들이 나빠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근력이 나빠져서 식사를 못해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인의학적 개념이 없고 복잡게 그러니까 컴플렉스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이 환자를 질병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정서적, 사회적, 기능적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치료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노인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학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환자한테 당장 필요한가? 약제, 그다음에 멘테이션 의식이죠. 모빌리티, 운동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돌보게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와 사회적인 내용, 그다음에 기능, 의료를 통합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노인의학 접근이 좀 떨어진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건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과가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이제 각광을 받는데 결국에 근감소증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노쇠, 그러니까 노화의 결과인 노쇠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면적인 노인 증후군이고 개별 질환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이제 뭐 혹자는 뭐 영양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판매하시거나 뭐 수액을 판매하시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의 기능과 또는 질병과 관련된 포괄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근육질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생애 주기에서 건강 관리를 할 때는 노화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큰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삶과 세상의 비선형성, 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살펴봐야 될 게 복합적이고 그것들이 이제 서로 얹히고 얹혀진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곱하기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빼고 어떤 식으로 어떤 걸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또 너무 좋고 쉬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오늘 제 발표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구경북지역암센터 암관리기획과 박경숙 과장님께서 지역암센터와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암관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암센터 사업 소개를 할 운영지원과장 박경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암센터는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관리 사업, 두 번째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세 번째 암등록 통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암센터는 국내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요양급여 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암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거주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암센터를 설립을 함으로 해서 지역 암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단위 암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서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우뚝 서게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 12개소가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는 200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암센터는 권역 단위 암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암 관리 수요에 대응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암관리법 제19조, 암관리법 시행구칙 제10조에서 1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관리 사업은 크게 지역 특화 사업과 지역 사회 협력 강화, 암 예방 홍보 사업과 전문 인력 교육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사업은 지역암센터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는 울릉군 감안 고위험군 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질환 관리를 통해서 간암 발생을 예방을 하고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망률을 감소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대구시 위암 예방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거주 30에서 3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헬리코박터군의 검사, 치료를 통해서 위암 발생 예방 효과를 확인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지역사회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암센터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특화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건강백색 운동교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소아대상, 또 암예방 인형극이라든지 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라든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MOU를 맺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예방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예방 홍보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암예방 생활 수칙 및 조기 암건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사업의 내용은 살펴보면 첫째, 암예방의 날, 오늘 같은 암예방의 날 기념식 및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리본 캠페인의 행사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라디오, 엘리베이터 홍보판 활용을 홍보를 통해서 대중매체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파트너 교육이라든지 암예방 교육 강사 지원이라든지 소아청소년 대상 교육이라든지 취약계층 대상 교육을 통해서 지역 주민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암센터에서는 교육 자료를 많이 발간도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암종별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 지침과 소아 청소년 대상 동화책이라든지 소책자라든지 카툰이라든지 동영상 암종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민들이 가까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으로서는 전문 인력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인력 교육 사업은 암관리 전문 인력의 업무 능력을 배양시키고 교육 강화를 통한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직무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여서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 진료관리 교육의 하나인 내시경 소독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소 암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의 일환으로 재가암 환자 담당이라든지 방문간호사 대상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화상담원 대상 교육도 맡고 있습니다. 기타 암관리 전문 인력 교육으로는 산업간호사 대상 암 예방 교육이라든지 암 예방 포터즈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 등록 통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등록 통계 사업은 이런 홍보 교육과 더불어 암 등록 통계 자료를 생산하여서 우리나라 암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 그리고 각종 연구에 적용될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암등록본부와 연계하여서 하기도 하고요. 지역 내 의료기관의 암 발생자 의무 기록을 조사한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암 관련 통계를 산출을 하면서 국가 암 관련 통계 생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시군부별 암 발생률, 암 생존율을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통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비대면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확산 사업입니다. 굉장히 사업 제목이 기시죠. 예. 이 사업은 국립암센터하고 지역암센터하고 기반 비대면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암 공공 보건 의료와 암 관리 사업의 질 향상과 지역 격차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는 2021년에 1차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암 6개소도 2022년, 2023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사대들은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올해 본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폼, 즉 닥터 메탁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학제 컨퍼런스라든지 또 재택의료, 그리고 장류를 가진 환자를 위한 장류 케어,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를 위한 환자 돌봄, 그리고 내시경 소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실습 훈련까지 저희들이 2021년에 1차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사업이 더 호황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이란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 하면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요. 암생존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또 같이 혼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생존자라는 것은 암 진단 후 안치 목적의 주요 치료, 즉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모두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암생존자 지지 사업입니다. 이런 암생존자 지지 사업은 암 치료가 끊는 암생존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울이나 불안, 수면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진료비 부담, 높은 직업상실료 같은 사회적 고통, 또 2차 검진, 동반질환 관리 같은 건강관리 문제, 그리고 암치료 관련 합병증이라든지 후유증이라든지 통증 같은 신체적 고통, 그리고 암정보에 대한 정보적 요구, 이런 것들이 암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지역 암생존자와 그의 가족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지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운영사업은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 또 교육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홍보사업,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지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지지 서비스 방법은 먼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암생존자가 등록 과정을 거치면 신청 상담을 통해서 클리닉이 차후 더 추가되는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6개 과의 클리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리닉 진료를 받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 소도구 근력운동이라든지 독서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같은 자체 프로그램과 중앙에서 배급되는 그 표준화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사업을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찾아가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그리고 각종 그 의료기관이나 기관으로부터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해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무엇인지 사업을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어떤 통합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사업으로는 각종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홍보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도 하고 중앙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 및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대중매체, TV, 라디오, 신문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있다는 거,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외 연계 및 협력을 또 이루고 있는데요. 원내 연계는 저희들이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있는 관계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내 외래들과 사업 설명회 및 또 간담 회의를 갖고요. 그리고 외래 이제 진료 보시는 전체 교수 대상으로 의료진 대상으로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수님들이 암생존자들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 병원 내 기타 공공사업단하고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외 연계는 의료기관입니다. 대구도 물론이고 경북에 있는 각종 의료원들하고 의료기관들과 의료 연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대구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와 보건복지관계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광역시 시민건강놀이터라든지 대구시 근로자건강센터와 MOU도 체결하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에 영양군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의뢰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교육 일정하고 교육 내용 의논을 해서 직접 찾아가는 영양까지 찾아가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많은 만족도를 보여주었고요. 이처럼 지역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전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하여서는 암생존자 관리 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암 예방 이것도 중요하지만 2차 암이 발병하지 않고 암생존자가 더 사회에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 김도경 대리님께서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대구 경북지역본부 건강관리팀 김도경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건강검진의 필요성, 건강검진 제도 현황, 그리고 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필요성입니다. 해마다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0% 이상을 만성질환 진료비가 차지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만성질환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입니다. 이는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사망 위험 또한 커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모두 증가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이 상위 10개 항목 중 다수가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악성신생물, 2위가 심장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이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과 심장질환을 무증상 상태 시기에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강검진 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 등 9개의 법을 중심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980년부터 의료보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1995년에 전국민 건강검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체계는 2005년부터 구축이 되었고 2019년에 폐암검진이 추가되어 현재 6개 암검진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2018년에 1, 2차 검진이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울증 검사 시기가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중 1회로 바뀌었고 2022년 올해는 비흡연자라 할지라도 수검력이 있는 분도 폐암검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때는 5가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이면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또한 검진 방법을 국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커서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총괄하고 건강검진 정책을 결정합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와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중요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며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에서 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공단의 운영 세칙을 근거로 국가검진사업을 집행하고 검진 실시를 안내하며 지자체 수탁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비용을 심사 및 지급하고 관리와 평가까지 수행합니다. 건강검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검진 실시를 안내하고 국민들은 검진기관을 통해서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기관에서는 검진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을 공단에게 청구하고 공단은 검진비를 지급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검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2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17개 질환을 대상으로 25종의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비사무직인 경우는 매년 실시합니다. 암검진은 6개 암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는데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위암, 유방암, 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폐암은 54세부터 74세까지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암종의 검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층 및 발달 평가 등을 검사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검사 항목과 다음 슬라이드의 성연령별 검사 항목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으로 비만을 판정하고 소변검사를 통해 요단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통해 혈청 크레아티닌과 EGFR, 빈혈, 간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반 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확진 검사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연령별 검사 항목입니다. 2018년 1, 2차 검진 통합 이후로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가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40세가 되면 비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와 치면 세균막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신건강검사 같은 경우는 기존 해당 나이대만 적용받던 기준을 2021년부터 10년 중 1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030 세대 사망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우울증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연령별 항목은 당해 연도 기준 연령대만 가능하나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도 미수검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6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분들은 표에 나타난 항목들에 대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나 혈압, 혈액, 흉부방사선, 소변검사 및 구강검진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성연령별 검사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미수검 추가 등록이 불가하나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한시적으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여겨봐 주시면 착오 안내를 예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표와 같이 검진 연령 및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암은 40세부터 2년마다, 대장암은 50세부터 해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단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방암은 40세부터 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54세부터 74세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검진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기준으로 특정 암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나뉘어지는데 직장 가입자는 10만 8천 원, 지역 가입자는 10만 2,5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상관없이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암종의 검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10%가 발생하는데 국가암 검진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가 10% 비용을 표와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2022년도 암검진 유예 대상은 표에 나와 있는 상병 코드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중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본인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암종별 검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암 검진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위 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형 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장조형 검사 결과 판독소견이 위암 의심, 조기 위암, 진행 위암인 경우에는 위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항목에 대한 검사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면 매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변 자멸 검사를 통해 이상 반응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대장 내시경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중조형 검사를 선택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장 이중조형 검사 결과 판독소견이 대장 용종, 대장암 의심, 대장암일 경우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 모든 검사는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비용을 전액 수검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용종을 절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간암검진은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간암 고위험군 기준은 과거 B형 간염 표면 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로 국가건강검진 결과나 개별 검진 혈액 검사 결과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 내역 중 표의 상병 코드가 주상병 혹은 부상병 1번 코드로 등록된 자로 한정됩니다. 폐암검진은 54세부터 74세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은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인자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흡연자에 한해서 검진을 시행하였지만 2022년 올해부터는 비흡연자라 할지라도 2020년 사업년도부터 폐암검진 수검력이 있는 분들도 검진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암 검진의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 유방암 검진은 2년 주기로 유방 촬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간혹 초음파 검사와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음파 검사는 국가암검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수검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전액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며 자궁 적축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진 이전에 검진 의사와 상담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검진은 총 8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며 구강검진은 3차, 5차, 6차 시에 실시합니다. 지난해부터 신생아 시기에 검진이 추가되어 기존 7차수에서 8차수로 차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제도를 통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제도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꾸준한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표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 20년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수검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건강검진 제도의 또 다른 성과는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표준화 사망률의 지속적 감소로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 2002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피 가능 사망률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모든 암에 대해서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제도를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건강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17년 한 해 기준 65억으로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식품 관련 종사자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입사를 위한 채용 신체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 및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검사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건강검진은 우리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나와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라인 암관리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암센터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는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 마스크 없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찬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2022년도 암관리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